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준비하셨을까요? 요즘 회사나 친구, 가족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계속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 찾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참으면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관계는 오히려 참을수록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도 있어요. 그럴 땐 단호하게 손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진 않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죠. 좋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인간 유형 3가지, 그 특징과 심리, 그리고 어떻게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엔 따뜻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관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의 미안함과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밖에 없었는데 너도 나 버릴 거야? 이런 식의 말로 상대를 죄책감 속에 묶어두죠. 즉, 이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 감정으로 조종합니다. 이들의 심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서적 의존과 관계 불안입니다. 혼자 있으면 버려질 것 같다. 상대가 나를 떠나면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상대를 붙잡기 위해 감정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게 바로 감정 조종이에요. 결국 상대를 조종한다기보다 본인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불안이 타인을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주로 이런 대화를 반복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 표면적으로는 서운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정적 압박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은 결국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죄책감이 들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상대는 감정의 돌봄자가 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주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감정 빨대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3가지입니다. 1. 감정을 도구화한다. 사랑, 미안함, 서운함을 이용해 상대의 반응을 조종합니다. 2. 피해자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해 구조를 만든다. 너 때문에 힘들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죄책감을 심습니다. 3. 자기 감정의 주인을 타인으로 바꿔버린다. 내 기분은 네가 책임져야 해.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감정 착취의 패턴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감정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네 감정은 네가 다뤄야 할 문제야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순간 즉시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네 감정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건강한 경계의 표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관계는 돌봄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누군가의 감정이 늘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치유가 아니라 손절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두 번째로 손절이 필요한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번에는 늘 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 즉 피해자 서사형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 결국에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가 항상 불행의 중심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는 훨씬 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결국 상대의 이야기조차 자기의 피해담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대화. 맞습니다. 피해자 서사형의 대화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힘든 척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공감과 죄책감을 이용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나만 힘들다는 이야기를 통해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게 보면 2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기 방어 심리.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한 거야. 책임을 외부로 돌려야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거든요. 2. 관계 유지 심리. 내가 불쌍하면 누군가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타인의 공감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로움이 두렵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끝없는 불행담을 반복하죠. 결국 자기 연민이 너무 커서 타인의 감정까지 빨아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착취예요. 이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상대방이 대신 무겁고 지친 감정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말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들 나를 몰라줘. 나는 진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인가 봐. 이 대화는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전이에요. 상대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줘 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을 외면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교묘한 게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인데 듣는 사람만 점점 힘들어져요. 정확해요. 피해자 서사형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그건 감정이 이동한 거예요. 타인의 불행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럼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공감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정도까지만 공감하고 그 다음엔 현실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대신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 너무했네. 내가 대신 말해줄까? 이건 불행서사에 동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도 그 사람의 서사 안에 조연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구해주려는 순간 같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공감은 필요하지만 구원은 금물이에요. 공감은 상대를 위로하지만 구원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피해자 서사형의 가장 큰 함정은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라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회복은 타인의 공감이 아니라 자기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 손절의 핵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공감의 경계를 아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일수록 이 경계를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그 따뜻함을 노리는 사람이 항상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바로 조건적 인간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 기준은 진심이 아니라 이득이에요. 당신이 도움이 될 때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순식간에 거리감을 두거나 냉정하게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도 정말 많죠. 내가 잘 나갈 땐 연락 자주 오다가 조금만 힘들면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대화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뭐 좀 잘 돼? 그 일은 수익이 좀 남아? 겉으론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익의 온도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관계를 서로 돕는 연결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거래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에는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에 대한 과도한 공포예요. 내가 손해보면 바보가 되는 거야. 세상은 결국 계산으로 돌아가.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관계에서도 늘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결국 타인의 감정보다 본인의 이익이 우선인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이 곧 생존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정의 일관성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조건적 인간형의 말에는 이런 단서들이 자주 섞여 있습니다. 그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야?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요즘 네 주변 사람들 괜찮아 보여? 이들은 정보를 모으듯 대화를 이어가며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끝나는 순간 관계의 온도도 함께 식어요. 결국 조건이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을 때 괜찮아?가 아니라 요즘은 뭐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기대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을 완전히 악한 존재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즉, 일이나 프로젝트처럼 이익이 명확한 영역에서는 괜찮지만 감정적 의지나 깊은 우정까지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결국 선을 지켜야 하는 관계네요. 맞아요. 이익 중심의 관계는 업무용 연락처로 두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차가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를 뿐이라는 걸 이해하고 거리 두는 게 최선이에요. 조건적 인간형은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성취 중심이 사람일수록 사람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요.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힘들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결국 진짜 내 사람이에요. 결국 손자리 기준은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군요. 맞습니다. 평소 말보다 위기 속의 행동이 진짜 본 모습이에요. 그 순간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건이 끝난 겁니다. 근데 원장님,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사실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들인가요? 첫 번째는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나까지 차갑게 굴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스스로 붙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는 순간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건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 덕분에 나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고치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라는 희망 중독이에요.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내 노력의 부족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변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손절이라는 건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선택이네요. 정확합니다. 손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에요. 좋은 관계는 끊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를 잃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어른의 관계는 모든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건강해지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좋은 손절이자 좋은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